인생에는 마치 한 폭에 잘 그린 그림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게는 은퇴 후 첫몇 달이 바로 그랬습니다.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 세대에게 은퇴라는 단어는 달콤한 보상과도 같았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의미 있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큰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저의 지난 10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제 머릿속에는 완벽한 노후의 청사진이 그려져 있었죠. 국민연금이 부부를 합쳐 매달 120만 원, 수십 년간의 노고에 대한 보상인 퇴직연금에서 50만 원, 그리고 은행 예금 이자까지 합치면 매달 어김없이 200만 원이라는 현금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비상금으로 쓸 1억 원의 목돈도 있었고 자녀들 결혼 전에 모든 빚을 청산했으니 마음의 짐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었기에 이제는 아내와 저, 우리 둘만의 여유로운 삶을 즐길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은퇴 직후의 삶은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면 따스한 햇살이 거실 가득 쏟아졌고 아내는 향긋한 차를 끓였습니다. 점심에는 집 근처 단골 식당에서 칼국수 한 그릇을 나누어 먹고 주말이면 차를 몰고 근교로 나가 자연을 만끽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시계가 우리 부부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은퇴 기념으로 떠났던 강릉 여행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평화로운 풍경을 보며 직장 생활의 족쇄에서 벗어났다는 자유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바닷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여유는 지난 수십 년간 상상조차 못했던 사치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남은 20년, 30년은 이렇게 평온하게 살면 되는 거야. 처음 1년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월 200만 원의 고정 수입은 든든한 안전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관리비, 공과금, 보험료, 그리고 식비를 내고도 가끔 외식을 하거나 소소한 쇼핑을 즐길 여유가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찾아와 집안이 북적이는 주말은 또 다른 행복이었죠. 저는 주변 친구들에게 은퇴 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자랑하곤 했습니다. 은퇴하면 말이야, 생각보다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 이만하면 충분하더라. 친구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들의 부러움 속에서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을 저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처음으로 생활비 계산기를 두드리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매달 200만 원으로 똑같은데 나가는 돈이 예상보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관리비는 작년보다 올랐고 아내가 고혈압 때문에 정기적으로 타는 약값과 건강보조식품 비용이 생활비에서 무시 못할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자녀의 결혼식, 지인의 칠순 잔치 같은 경조사비도 생각보다 잦았습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사람 도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체면 때문에라도 외면할 수 없는 지출이었죠. 물론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 정도야 뭐 1억 원이라는 목돈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 목돈은 제 마지막 자존심이자 심리적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괜찮다는 아니란 생각이 몇 년 뒤 우리 부부의 삶을 얼마나 옥죄게 될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균열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특히 여름철 에어컨 사용과 겨울철 난방비는 공과금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한숨을 쉬게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1년에 한두 번 가던 병원을 이제는 매달 드나들게 되면서 유료비 지출은 고정비처럼 굳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은퇴 3년 차 여름, 기록적인 장마의 거실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배관을 교체하고 도배를 새로 하는데 수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다음 해에는 보일러가 고장나 교체해야 했고, 그 다음 해에는 아내가 무릎 수술을 받으며 또 한 번 목돈이 뭉텅 빠져나갔습니다. 이럴 때 쓰려고 모아둔 돈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이럴 때가 너무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은퇴 후 5년이 채 되기도 전에 든든한 버팀목이라 믿었던 1억 원은 7천만 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 200만 원의 생활비는 더 이상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돈 문제로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내는 인간관계를 줄일 수는 없다고 했고, 저는 빠르게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 무렵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 학원비가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보내주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어야 하는데, 하지만 그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여행은 1년에 한 번에서 경년으로 줄었고, 취미로 하던 사진 동호회 활동도 그만뒀습니다. 아내는 꽃꽂이 수업을 그만두었고, 저는 아끼던 골프채를 처분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이 정도 절약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더 큰 변화를 향한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은퇴 6년 차 통장 잔고를 확인한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년은 거뜬히 버텨줄 거라 믿었던 1억 원이 5천만 원대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돈이 사라지는 속도는 제 예상보다 2배는 빨랐습니다. 돌이켜보면 지출은 한 번에 크게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물줄기가 모여 강을 이루듯 소소한 지출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아내의 무릎 주사 치료비, 장마로 인한 창문 교체 비용, 손주의 경시대회 지원비, 이런 지출들은 일회성이 아니었고 집은 낡아갈수록 손볼 곳이 늘어났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면 예전 5만 원으로 가득 채웠던 카트가 이제는 10만 원을 써도 절반밖에 차지 않았습니다. 결정타는 은퇴 7년 차에 터졌습니다. 딸 부부가 갑작스럽게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에 부닥친 것입니다. 당장 대출이 어렵다며 저희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목돈이 5천만 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거절하고 싶었지만 어쩌겠어, 우리 딸인데, 라며 아내가 먼저 2천만 원을 내주었습니다. 그 후 제 마음속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남은 돈은 3천만 원. 이제 월 200만 원의 연금으로는 고정지출을 겨우 감당할 뿐 갑작스러운 위기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노후 파산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TV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막막한 사연들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은 생각보다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모임에 나오라고 해도 교통비가 아까워 거절했고, 손주들이 놀러 온다는 말에도 간식비를 걱정하며 망설였습니다. 돈을 아끼려는 마음이 삶의 여유와 즐거움까지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아내 옆에서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속도라면 5년 뒤, 아니 3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암담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목돈이 3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저는 마음속에 켜진 비상경고등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아끼고 절약하는 것만으로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해 재정 구조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무심코 틀었던 TV에서 한 재정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후 자산은 절반은 안정적인 투자로 현금 흐름을 만들고 나머지 절반은 언제든 인출 가능한 비상금, 즉 안전망으로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3천만 원은 모두 은행 예금에 묶여 있었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이자로 사실상 돈의 가치는 매일 줄어들고 있었던 셈입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남은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건 손해야. 절반인 1,500만 원은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나 배당주에 넣어 매달 작게라도 수익이 들어오게 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정말 위급할 때만 쓸 비상금으로 따로 떼어 놓읍시다. 아내는 처음엔 투자는 위험하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지금처럼 가만히 있으면 돈이 녹아 없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제 설득에 결국 동의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1,500만 원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했습니다. 매달 나오는 배당금과 이자는 평균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큰 돈은 아니었지만 이 작은 추가 수입이 생활비에 보태지자 심리적으로 한결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성역으로 정했습니다. 이 돈은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집수리, 가족의 긴급한 부탁처럼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면 절대 손대지 않기로 부부가 함께 약속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 들러 놓인 001짜리 안내문을 둘러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환경미화나 도서관 안내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루 서너 시간 일하면 월 3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긴다는 말에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당장 일자리를 구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필요하면 일을 할 수 있다는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감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무작정 절약만 하던 시절에는 서로를 탓하며 옥죄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계획이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노후의 여유는 돈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수입 구조와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비하는 안전망을 갖출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퇴한 지 꼭 10년이 되던 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은퇴하던 날의 설렘, 목돈이 빠르게 줄어들던 불안, 그리고 재정 구조를 재정비하며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온 과정까지 모든 순간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난 10년의 경험을 통해 제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설계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목돈은 반드시 두 덩어리로 나누어야 합니다. 절반은 매달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안정적인 수익형 자산으로 나머지 절반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순수 비상금으로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절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의료비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지출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작은 투자 수익이든 소일거리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은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셋째, 인간관계와 마음의 여유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제 아내의 말처럼 돈을 아끼려다 마음까지 가난해져서는 안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작은 즐거움을 찾는 것이야말로 풍요로운 노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께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부부 기준 월연금 흐름 300만 원, 그리고 최소 2억 원의 목돈을 목표로 준비하십시오. 이것은 사치스러운 기준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지출과 위기 상황에서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선입니다. 그리고 그 목돈은 반드시 수익형 자산과 비상금으로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실손보험입니다. 노후의 보험은 사치가 아니라 재정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창밖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합니다. 아내와 저는 그 햇살을 받으며 올가을에 떠날 짧은 여행 계획을 세웁니다. 비록 예전처럼 멀리 떠나는 여행은 아니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이제는 압니다. 여유로운 노후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노후의 진정한 평안은 통장의 숫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잘 설계된 계획과 그로 인해 얻는 마음의 안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저는 저의 지난 10년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노후에도 그런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